할아버지, 그 시계 당장 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장 마음극장입니다. 9살 소녀가 필사적으로 외친 이 한마디가 73세 건설회사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3천억 원의 빚을 진 냉혹한 사업가. 누군가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찾아온 구원. 오늘은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3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이 뿌리내린 낡은 공장 부지. 그곳에는 20가구 남짓한 판자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삐걱거리는 지붕,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얇은 벽. 하지만 그 낡고 초라한 집들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2020년 11월 어느 차가운 아침, 공장 부지 앞 빈터에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손에 흙이 묻은 노동자들. 그들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 너머로 한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최강준. 73세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건설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건축회사로 시작해 대형 건설사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부실 공사 논란으로 회사는 무려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준은 차창 너머로 주민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경호원 2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제발 말씀 좀 들어달라는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주민 대표로 보이는 6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동네가 저희 인생 전부입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쥔 그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민들을 둘러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준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들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3천억 원의 부채, 6천억 원의 개발 이익, 800명의 일자리. 차가운 계산만이 그의 판단을 지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준이 막 승차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강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강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9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 작은 체구, 낡은 옷차림, 그리고 추위에 빨갛게 언 뺨. 하지만 그 소녀의 눈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간절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준을 오려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부수지 말아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아파요. 그 순간 강준의 차갑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그의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강준은 자신도 모르게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 겨울.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갓 5살이던 딸 유진이를 혼자 키우던 그 힘겨운 시절. 낡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딸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이려 애썼던 그날들.
배고프다던 어린 딸의 가늘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주는 눈앞의 소녀에게서 그때 그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아빠를 믿고 따라주던 딸. 그 딸을 잘 키우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사업을 키웠습니다. 도덕도 인정도 뒤로 한 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은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고 자신은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준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강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강준은 이내 표정을 굳히고 옆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떼어내.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미나의 손을 강준의 코트에서 떼어냈습니다. 미나는 필사적으로 다시 매달리려 했지만 어른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미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고급차 안에서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미나의 작은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녀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렸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준은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와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판자촌의 한 작은 집, 문풍지가 찢어진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선 미나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미나와 할아버지의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낡은 쟁반에 라면 그릇을 올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편에는 칠순이 훌쩍 넘은 만식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미나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나는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나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근근히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나가 페트병을 주워 모아 파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재개발 보상금 4천만 원으로는 서울 어디에도 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강남의 한 고급 저택. 강준의 집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두 사람. 강준의 딸 유진과 사위 민수였습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흔들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아버님 생신이잖아. 그게 좋은 기회야.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회사 일도 재산 관리도 아무것도 안 맡기신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고 3천억 부채에 이번 재개발도 불발되면 진짜 파산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유진은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신들이 상속받고 회사는 정리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강준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우연히 거실 쪽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갔고 딸과 사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설마 자기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강주는 천천히 서재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강준의 생일을 사흘 앞둔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의 2층 서재에서 은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검은 벨벳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탈 블랙 손목시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시계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완벽해. 아버지 스타일에 딱 맞잖아. 민수는 검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경독성 물질로 다크웹에서 구한 것이며 피부로 흡수되는 타입이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면봉에 독약을 조심스럽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의 안쪽,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에 얇게 발랐습니다. 가죽 시계줄의 안쪽과 금속 버클 뒷면에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어. 한 달 정도 매일 착용하면 서서히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거지. 유진의 눈빛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꼭 차고 나가시라고, 오늘부터 매일 착용하라고 강조해야 한다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저택 담장 밖. 약을 심부름하러 강남까지 왔다가 길을 잃은 미나가 우연히 그 저택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저택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미나는 2층 서재.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담장 아래 가까이 다가간 미나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말, 한 달이면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말, 증거는 남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미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에 서재의 불빛과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혔고 대화 소리는 비교적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계를 매일 차시면 한 달 후엔 완벽한 계획이야. 녹화를 마친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실 안에서는 50대 경비원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놀란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기 저 집 주인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미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비원은 미나의 낡은 옷차림과 어린 나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무슨 헛소리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니야. 빨리 나가. 미나는 진짜라고 녹화한 것이 있다고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경비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장난이 심하다며 그런 것 가지고 어른들 골탕 먹이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경비원은 미나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터덜터덜 저택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미나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벤치 옆 쓰레기통에서 펼쳐진 신문 한 장이 미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면 기사였습니다. 태산건설 최강준 회장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발 현장 최종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최강준 회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공장 부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현장 점검 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미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그 회장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회장님이 내일 자신들이 사는 판자촌에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핸드폰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한 달이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는 섬뜩한 말. 내일. 내일이면 너무 늦어. 가야 해. 내가 가서 직접 말씀드려야 해.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방 한쪽에 누워 내일 아침 일찍 공장 부지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최강준의 73번째 생일 아침. 11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고급 저택의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준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준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유진과 사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둘의 손에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열어보세요. 아버지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강준은 천천히 포장을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탈 블랙 손목 시계가 고급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시계줄, 정교한 다이얼,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버클. 확실히 아름다운 시계였습니다. 강준이 좋은 시계라고 대답하자 민수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버님. 오늘부터 매일 착용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찰칵. 시계 버클이 강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가죽과 금속이 피부에 밀착되는 순간 강준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히 새 시계에 대한 어색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 생각하시면서 꼭 매일 찬다고 약속하기예요. 유진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미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시계를 바라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준은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시계줄 안쪽이 약간 축축한 느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새 가죽 시계줄의 특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공장 부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강준은 몰랐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그 아름다운 시계가 사실은 죽음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을. 오전 9시 30분. 미나는 공장 부지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새벽같이 집을 나온 미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꼿꼿이 서서 회장님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미나의 작은 손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상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장 부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강준 회장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경호원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강준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나가 울부짖으며 뛰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미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이 미나를 알아보며 제지하려 했지만 미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할아버지, 그 시계 당장 빼세요. 그거 똑 발라져 있어요. 그 순간 강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시계? 며칠 전 들었던 딸과 사위의 대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강준이 경호원을 제지하고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강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들었어요. 봤다고요. 회장님 딸분이랑 사위분이 그 시계에 독을 발랐어요. 강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과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말, 한 달이면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말, 시계줄 안쪽에 바르면 완벽하다는 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준은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딸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민수의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옆에 있던 경호팀장이 급하게 회장님의 손목시계를 뺐습니다. 회장님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시계가 손목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제야 피부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준은 이 시계를 즉시 국과수에 보내 성분 분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준은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9살 소녀. 자신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냉철한 사업가가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쫓아내려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그 말에 강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했는가?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고 차가운 말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강준은 무릎을 꿇고 미나를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저택의 거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생일 파티를 위해 준비된 샴페인과 케이크, 화려한 장식들.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준은 소파에 앉아 손목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진과 민수는 그 앞에 서 있었고 경찰 2명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계줄 안쪽과 금속 버클에서 신경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강준은 미나가 녹화한 영상을 TV 화면에 띄웠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유진과 민수의 대화.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내가 그렇게 나쁜 애비였냐? 강준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3천억 부채의 재개발마저 불발되면 모두 망하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나한테도 있다. 너희에게 돈과 지위만 물려주려 했지 진짜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강준은 경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딸과 사위는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건설 이사회. 강준은 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 3천억 원을 회사 부채 청산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는 재개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신 그곳에 노인 일자리 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강준은 공장 부지를 찾아가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준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 후, 리모델링된 공장 부지의 작은 집. 강준은 만식 할아버지, 그리고 명문 중학교 장학생이 된 미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준도 만식 할아버지도 함께 웃었습니다. 강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판자집은 깔끔한 주택으로 변했고 그 옆에는 노인들이 일하는 일자리 센터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과 후 교실이 있었습니다. 딸 유진은 복역 중이었지만 강준은 매달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나가 강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준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미나야. 정말 행복하다. 석양이 공장 부지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삶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강준 회장은 3천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냉정한 결정을 내렸지만 9살 소녀의 순수한 용기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작은 미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장 마음극장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마장 마음극장이었습니다.